이 아이의 개념이 왜 잡히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숙달, 트레이닝, 정확성 테스트로 솔루션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애가 더욱더 영어에서 바이바이 멀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까지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공교육 현장에서 16년, EBS 영어 강사로 14년, 도합 30년의 영어교육 베테랑이시자 유튜브 채널 홍공TV를 운영하고 계시는 허준석 선생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전업 크리에이터로서 책 쓰고 영상하고 특히나 이제 수능 많이 하다가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는 교육 크리에이터, 저는 홍공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선생님께서 무려 도합 30년의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많은 초등학부모 또 홍공 TV에 또 퀴즈들도 있고 강연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 영어 교육 관련해서 좀 어떤 걸 가장 많이들 좀 질문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가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을 정말 혹은 확신을 이제 받고 싶은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리든 뭐 취학 전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을 했든 초등학교 뭐 고학년에서 중학교를 넘어가든 그 시기마다 고민이 있잖아요. 그 이제 시기에서 과연 우리 애가 지금 솔직히 잘하고 있냐, 확신이 없다. 그냥 그걸 이제 확인받고 싶어하는 종합적인 질문이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커서 애가 중고까지 과연 잘할 수 있느냐, 혹은 지금 이 수준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주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확인,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과 전망에 대한 거, 이것들이 보통 질문을 요약하니까 큰 두 가지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오프라인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연 내용 물론 다 공개하시긴 어렵겠지만 가장 많이 도움 되신다고 하는 부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결국은 부모님들이 참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내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제 쭉 이어나가면 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이제 로드맵이 될 것이고, 전 로드맵이라는 표현은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마다 로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주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꼭 봐야 될 문제집이라든지 디테일한 것까지도 사실은 로드맵을 원하세요. 근데 솔직히 알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단 일반적인 것이 딱 무조건 맞진 않는다는 건 아세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요즘은 접근을 시키고 있어요. 어릴 때는 사실은 흥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안에서 흥미를 찾는 것보다는 흥미로운 것이 알고 봤더니 그 문자와 언어들이 사실은 영어더라 라는 이제 거꾸로 발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어떤 넘어서는 흥미라는 것, 그거하고 이제 영어가 연결되는 지점이 초등 때 제일 중요한 저는 키워드로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애들이 머리가 사실 열려야 돼요. 우리 발코니 확장하잖아요, 집도. 애들도 이 사고,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영어적인 걸 배우면서 그쪽 사고나 세계관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한국 세계관하고 이제 어떻게 외국 사고관이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이렇게 발코니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려고 하면 초등 때는 흥미가 되게 중요하고 유창하게 애가 듣거나 유창하게 이렇게 읽거나 할 수 있는 흥미에서 유창성으로 가는 방향을 저는 초등 이제 중후반에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 문법을 문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확률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to가 들어가는 거 많이 보다 보면 투부정사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초, 저, 중을 통해서 이미 투부정사를 나 이거 알아 라는 거 되잖아요. 그럼 이 유창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학창시절에 했던 영문법 같은 거 있죠. 혹은 학습사 같은 거 있죠. 즉 정확성 판단을 위한 학습을 그때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빅픽처라는 건 사실은 흥미를 일단은 먼저 보장해서 그 안에 영어가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반복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가 뭐 덕질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유창성을 끄집어내서 유창성이라는 건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확률적으로 경험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까? 라고 하면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아는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풀려야 애들이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텍스트를 주고 달달달하고 그거를 얼만큼 더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해 볼까라고 정확성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당장 90점, 100점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흥미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 왜 해야 되는지 why에 대한 것도 없는 거품이 가득 낀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빅픽처에서 아주 강조드리고 부모님들이 뭔가 큰 그림 잡았으니까 채워넣으면 되겠다 라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유창성이라는 게 이게 정말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잖아요. 정확성으로 넘어가도 되는 시점에 유창성을 가진 아이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 또는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원서를 읽어요. 뭐 영상을 이제 봐요.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이 볼 때 나한테는 지금 안 들려, 부모님은. 근데 애는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도 내가 볼 땐 분명히 아이한테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애가 그거를 막 30분, 40분, 심지어 막 1시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지금 정확하게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안 된다 싶겠지만 아이는 그걸 가지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즐거워한단 말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를 한다는 것은 부모님 관점은 정확성 관점이기 때문에 얘가 단어까지 다 이해하나?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 한두 개의 단어는 뭉개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이에게 너무 재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해에 있어서는 유창하다. 즉 아이가 그걸 읽거나 봄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시간이 지속되고 너 저 그만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나 더 하고 싶어 라는 약간 덕질이 좀 약간 느낌이 보인다는 것은 유창하다.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자꾸 와가지고 단어 뜻 아니? 승호야 이거 뜻 알아? 스펠링 한번 써볼래? 라고 정확성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러면 나는 지금 못하나 봐. 자꾸 틀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실패 경험이 되고 사실은 그 유창성 개념으로 보면 아이는 이미 매일매일 성공하고 있죠. 그럼 성공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연령대에 영어로 된 컨텐츠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으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유창하다. 그렇습니다. 제발 부모님들 이제 우리 학창 시절에 단어 시험, 문법 시험 한 거를 자꾸 생각이 남아서 아이한테는 야, 스펠링 한번 써보라고 하고 뜻 뭔지 하나씩 낱개로 이렇게 조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창성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은 이 정확성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신학기 시작되고 또 초등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국식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건 불가피한 거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주변에 한 사례를 들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문법 공부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막 주격보, 뭐 소유격,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저 영어 진짜 좋아했는데 영어가 싫어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문법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영문법의 필요성, 중요성이 좀 초등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 부각되는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는 이제 입시가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예전에 뭐 대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꽃과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뭐 영재형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국제중이든 뭐든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즉 선택지가 더 늘어난 상황이죠. 그럼 선택지가 늘어나면 많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 정보력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뭔가 알려주지 못해서 아이가 선택하지 못하게 대한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즉 초등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이제 대입으로 가는 그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열차 정거장이 저는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 때 그러면 잘하려고 하면 결국 중학을 좀 더 나았게 공부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학 때 잘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표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은 거는 초등보다 더 내려가면 뭐 미취학인데 그거야 뭐 케바케일 것이고 남은 거는 교육과정상을 보면 초등밖에 없죠. 그러면은 문법 부분에서 애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또 왜 가장 어려워할까요? 첫 번째는 한국의 문법 공부는 Y가 없어요. 이미 애들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난제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뭐 동기부여 없이 끌려온 거니까 그 점이 힘들고 두 번째는 용어하고 매칭하고 엿들게 공식처럼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암기가 많다고 느끼는 왜 왔는지도 모르게 끌려왔는데 뭔가 또 이제 외워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두 개만 해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 두 개에서 가장 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뭔가 자기가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고 본인이 쌓아왔던 독서든 뭐 리딩이든 말하기든 이 문법에서 내가 못해서 뭔가 친구들한테 밀리면 내가 쌓아온 것이 한 방에 무너질 거라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애들도 크면 느끼거든요. 내가 뭐 이거 있어서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그런 경쟁 속에서의 어떤 위기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문법이 유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초등 영문법을 좀 잘못 접근하면 결국 영어에 대한 이 정서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애초의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럴 때 현명하게 우리가 좀 학습을 하는 방법 뭐 또 영문법을 시작하는 시기나 이 공부하는 방법 이게 진짜 시기 연령에 따라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좀 그에 관련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사실은 우리 애가 영문법을 너무 어려워해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몇 학년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이들한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인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발달하고 학교 생활하면서도 좀 비문학적인 요소도 나오고 뭔가 좀 아이들도 좀 하는 분위기가 있고 약간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영문법이 사실 좀 무난하게 이제 입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영문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가 사실은 괜찮아요. 그럼 4학년, 5학년쯤이겠네요. 4 조금 빠릅니다. 아,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에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초등영문법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중학영문법이라고 적힌 게 있는데 시중에 초등영문법이라 된 것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시키면 사실은 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중에 적혀 있는 초등영문법도 거의 한 90% 이상은 중학영문법을 분절해 놨어요. 양만 분절해 놨지 그 안에 또 뭐 아까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등영문법을 초등 고학년 때 뭐 좀 어순이라든지 품사를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학습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초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아까 잘못된 것들 초등이라 쓰여있지만 중등, 중학거 그거를 초고 때 시키면 그때부터는 아까 호불이 나눠지는 거죠. 진짜 초등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려서 그 다음에 그게 되면 6학년이나 이때쯤에서 중학영문법을 살짝 얹으면 아까 그 쌓았던 1층에다가 2층을 갈 수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우리 애는 좀 원서도 읽고 좀 빠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그 초등영문법에 해당되는 진짜 초등, 진짜 빠르면 3 아니면 4 정도에 애가 정말 원한다면 일주일에 뭐 듣기나 뭐 읽기나 이런 걸 하면서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크게 한번 허락해 주지 일주일에 딱 20분 한 번 허락해 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전략을 써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사이에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애가 아무리 빠르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1학년, 2학년 때는 한국식 영문법으로 된 것을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똑똑한 머리로 원서와 영상의인데 쓰면 이 아이는 고속주행을 하잖아요. 굳이 고속주행하는 애를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 정도에 그 정도를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보는데 막 중학생이 됐어. 우리 애는 늦은 건가요? 늦은 건 없어요. 중학생이면 또 중학교 영문법 쉽게 된 거, 뭐 홍공이든 아니면 아이한테 맞는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가면 충분히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가서 애들 상담해 보면 이래요. 쌤 제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아직 시간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강의든 교재든 어떤 컨텐츠를 골라야 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선생님께서도 항공영문법 강의 무료 강의들을 쭉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찍으실 때 요거는 좀 내가 원칙으로 지키고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있을 만한 게 있어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학습함으로써 습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교재의 분량과 난도가 아이의 어떤 우리 캐파라고 그러잖아요. 평균적인 아이들의 캐파를 넘어서서 우리 애를 끌고 가야 되는 교재이고 강의냐. 애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애한테 문법 데리고 왔는데 힘들어도 좀만 더 하자. 그 말 자체가 이미 흥미라는 패러다임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량을 일단은 확실히 줄여놨어요. 그 두 번째는 강의든 책이든 중간에 자꾸 제가 시켜요. 그래서 소통식 보통 강의를 저는 권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증언을 해주셨어요. 애가 강의를 하는데 자꾸 대답을 한다고.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 강사가 백날 잘하면 뭐하냐고요. 애가 돌아서고 나면 다 까먹을 거니까 애한테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애가 답을 하도록. 그래서 저는 보통 제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짧고요. 아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4초, 5초 기다려줘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면 애가 말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 가면
질문을 했는데 선행을 한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너 지금 방금 이 아이들의 생각할 시간을 뺏은 거야. 저는 이 인강도 마찬가지를 생각해요. 아이들이 딱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을 하고 애들이 딱 답을 하고 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피식하면 제가 너무 잘했어요. 라고 하면 애들이 픽 어깨에 이제 햄버거 올라가잖아요. 그 힘을 5분 안에 주고 그 다음 또 5분 안에 힘을 주고 끝에 5분 안에 주고 마지막에 보통 퀴즈를 냅니다. 그럼 퀴즈는 끝날 때 했던 게 아니라 중간쯤에 했던 것을 일부러 해야 그럼 애가 기억 날똥말똥한 근데 해볼 만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이의 목소리를 저는 완성하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애가 첫날에도 재밌고 둘째 날 재밌고 내용도 남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즉 강의든 교재든 아이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즉 아이를 넘어서지 않는 교재나 강의 저는 그게 위대한 강의나 컨텐츠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영문법 공부할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좀 많이 하시는 실수나 좀 요거는 비효율적이다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로 이제 포커싱을 좀 해보고 싶어요. 뭐 학생들이야 뭐 이렇게 소소한 실수들은 계속 이제 하고 가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이게 책을 쓰러 저희 동네 이제 카페에 이제 갔었거든요. 카페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뭐 언성이 되게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귀를 쫑긋했죠. 아 엄마하고 딸이구나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엄마가 계속 강조했는데 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저 S 붙이는 거 너 자꾸 틀리는데 너 정신 바짝 안 차려? 나는 가르치셨는데 너가 인지하지 못해서 자꾸 실수를 하니까 정신을 차려 라는 기승전결인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집중을 하더라도 문법에 있어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좀 그래도 인지를 해야 되고 거꾸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도 이 아까 3인칭 단수 주어에 있어서 동사에 이제 S가 현재 동사 붙는 것은 SES가 붙는 것은 한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즉 우리 언어랑 비교했을 때 영어에 이제 없는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잖아요. 역주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수십 년 살아온 아이들이 10년 이상 살아온 애들이 한국어라는 관성이 있는데 당연히 영어로 볼 때 없는 개념 혹은 역주행하는 반대 개념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틀릴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이거를 학습으로 좀 했다고 그 10년간의 관성을 한 방에 거스를 수 있다고 제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그냥 애를 잡아요. 두 번째는 문제를 겁나 많이 풀려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리면 일단 애들이 맞추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투부정사 공부를 하고 뒤에 투부정사 문제를 풀면 처음엔 좀 이해 못해도 트레이닝 시키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도니까 거의 다 맞겠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 뒤라니까요. 일주일 뒤에 다시 투부정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처럼 문제 틀리겠죠. 섞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 집중 안 해? 이미 했던 거잖아. 이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다른 부분 혹은 완전 반대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애가 이렇게 틀리면 위기가 왔다. 과외를 바로 붙여야겠어. 문제집 두꺼운 거 사서 돌려야겠어. 트레이닝 시켜야겠어. 라고 이 아이의 개념이 왜 잡히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숙달, 트레이닝, 정확성 테스트로 솔루션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애가 더욱더 영어에서 바이바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좀 초등 고학년, 중등까지 좀 어떤 식으로 하면 그래도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초등 때 이렇게 원서를 보고 이렇게 했다면 초등학교 한 중반 정도에 애가 만약 진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쉬운 개념, 품사하고 관련된 것 정도는 가볍게 한번 3, 4학년 때 3, 4학년 2년 동안 품사 정도면 전혀 사실은 데미지가 없죠. 그걸 문법이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단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조금씩은 다 하잖아요. 아 이거는 동작이야. 요거는 동작이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3, 4학년에 그 정도 가벼운 가랑비 그게 되면 이제 5, 6학년 됐을 때는 개념에 좀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개념서를 봤을 때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아웃풋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입시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시의 한 반땀이나 적시의 한 땀 요 정도면 중학교에 충분하고
만약에 중학에 들어와서 좀 늦었다라고 하면 중학생은 또 초등식을 놓쳤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네. 습득으로서는 좀 순발력이 떨어지지만 아이들의 정확성과 학습력은 훨씬 올라갔어요. 네. 쉬운 거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쭉 하고 금방 되면 또 중학 시리즈 하고 하면 금방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3이 되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의 소프트 버전을 다시 넘어가는 물결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초중에 있는 것을 본인이 한다고 하면 본인이 가장 먼저 느껴요. 네, 내가 뒤처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면 사실은 거의 부담 없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홍공쌤의 초등 만화 영문법 왜 이번에 교재를 만화 기획으로 출간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만화로 냈을 때 이게 과연 진짜로 학습적인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만화로 학습을 한다. 학습 만화라는 것은 부모님들한테는 늘 물음표가 있죠. 사실 저도 부모로서 저 애가 6학년, 4학년인데 만화를 보고 있으면 분명히 학습보다는 사실은 학습 만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어 쪽으로도 학습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컨텐츠 제작자로서 봤는데 와 약간 제가 팔 걷고 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 요소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라고 하고 오렌지 한 요만큼 타고 물로 막 진짜 이렇게 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러면 이걸 아이한테 비타민 C를 줄 수 있나? EBS나 학교 앞에서 30년을 했다면 이제 30년 했으면 고인물이잖아요. 이제 이 고인물의 역할은 뭐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 강의는 이미 제가 찍고 있고 교재는 제가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학습 만화의 패러다임 한번 건드려 볼 때가 됐다. 감히. 그래서 이제 당차게 시작을 했고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가장 쓰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를 깎 깨물고 끝까지 해서 내고 나니까 저는 감히 됐다. 이 정도면 기존 학습 만화에서는 경쟁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 정도면 진짜 됐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로서는 좀 빡빡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설득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그래서 비타민 C를 이 책은 줄 수 있나요? Why를 주는 거죠. 왜 영문법이 필요한지. 결국 더 쉽게 읽고 쉽게 글을 쓰고 쉽게 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친구들은 엔진 엄청 장착을 하는 거고 모르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나 영상으로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익히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영상, 책에 있는 것들의 형식들도 여기 있는 것들 중간중간 보면서 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본인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영문법은 기본은 어순이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why, 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빠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저는 공식이라 생각합니다.